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따내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원의 아버지 임대용 대상그룹 창업주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대상그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가족장으로 치룬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증권 집단 소송을 처음으로 최종 허가를 내려 국내에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집단 소송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아파트 중 전세 가격이 분양가보다 비싼 경우가 14%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10년 내 전 세계에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드디어 따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 티켓을 거머쥔 것입니다. 램시마는 미국 최초의 항체 바이오 허가 제품이라는 점에서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를 통해 총 71개 국가에서 램시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뜻합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면서 가격은 저렴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제품의 FDA 승인은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미국 FDA가 승인한 세계 최초의 제품이 되겠고요. 저희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램시마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인프렉트라라는 상품명으로 미국 전역에서 판매될 전망입니다. 램시마를 포함한 미국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20조 원.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서 연간 최대 2조 원의 매출액을 올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50%가 판매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수출했을 때 시장의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2조가 넘는 매출을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과 혈액암 치료제 리톡신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약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셀트리온은 올 하반기 미국의 리톡산의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어 내년에는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주마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를 앞세워 세계 최대 바이오시밀러 시장인 미국에 입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탑10 제약 바이오 시장에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민조미료 미원을 만들어낸 임대용 대상그룹 창업주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대상그룹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 조미료 미원을 통해 대상그룹을 만든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 임 창업주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강북 삼성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192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임 창업 회장은 국내 조미료 시장의 새 지평을 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대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경영뿐만 아니라 식품 연구가로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고인은 국산 조미료가 없던 1950년대 감미료 기술을 갖고 있던 일본으로 건너가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1956년 동아화성공업을 설립해 미원을 만들었습니다. 미원은 196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로 꼽혔고 어떤 음식이든 미원을 넣으면 맛이 좋아진다는 입소문을 탄 덕에 마법의 가루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1987년 아들인 임창욱 명예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뒤에도 전통 장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고인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을 이끈 주인공이지만 평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제품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대상그룹은 임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외부 조문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8일 오전 7시, 장지는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 선영입니다. 유족으로는 아들인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과 임성욱 세원그룹 회장, 딸 임경화 씨와 사위 김종희 백광산업 회장, 손녀인 임세령 대상 전무와 임상민 상무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국내 증권 집단 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집단 소속 본안 재판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권 집단 소속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이 본안 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주가 연계증권, 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 씨 등 2명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와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집단 소송 허가 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 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에 따라 전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한 165개 단지, 917개 주택형을 분석한 결과 전세 가격이 분양가보다 비싼 주택형은 전체의 14.3%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2.5%, 2014년 4.7%인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분양가보다 전세값이 높다는 것은 전세 계약자들에게는 전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고 분양 계약자에게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이 분양가를 충당하고도 남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80% 미만인 경우는 2013년 78.3%, 2014년 72.3%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41.7%로 급감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탓에 보험을 깨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찾아간 돈인 해지환급금이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가성비를 높인 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생보사의 해지환급금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저축성, 보장성 등 장기보험 해약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장기해약 환급금 규모는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시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보통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난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보험 계약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낮춰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보험 상품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사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월보험료는 18% 저렴하지만 가입 10년 후 중도 해지하면 기존 보험 상품의 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전 계약을 얼마나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보험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 시프트가 이달 말 공급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공급 물량을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장기간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시프트. 서울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꾼다는 의미로 시프트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장기 전세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시프트 청약 경쟁률은 최고 29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 물량은 4월 836가구, 10월 1387가구 등 총 2223가구입니다. 작년에 1519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46% 늘었습니다. 공급 형태는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과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에게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입니다. 특히 이달 말 공급되는 시프트는 매입형으로 서울 소초구 잠원동 레미안 잠원 81가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85가구, 강동구 고덕동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211가구 등입니다. 일반 전세처럼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전세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전세가 폭등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시민이면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면 됩니다. 일반 모집엔 청약 통장이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급 물량은 오는 10월 공급됩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0블록에 998세대, 서초구 소초동 레미안 서초 STG 65세대를 비롯해 거여동과 오금동, 고척동 등에서 총 1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기 전세 시프트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등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킬러 콘텐츠 매장은 죽은 상권도 살린다는데요. 이런 매장을 자기 건물로 모셔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대기업과 건물주들의 인기 점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D타워에 입점해 있는 한 인기 식당. 유명한 맛집들의 음식을 한데 모아 맛볼 수 있는 셀렉트 다이닝을 최초로 시도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직장인들의 수요가 몰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D타워의 집객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D타워 내에서 추가로 유사 매장을 5개 더 오픈하게 됐고 인근의 상가와 대형 백화점, 유통매장, 호텔, 자산신탁사까지 이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미 D타워 시공 건설사가 짓는 호텔에는 입점이 확정돼 있습니다. 이 매장의 입점 효과를 알아본 다른 건물주들도 임대 조건 등을 타 매장에 비해 유리하게 제시하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매장보다는 더 희소성도 있고 유명한 매장들을 모아놓은 곳이라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D타워가 좀 더 화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4층에도 더 추가로 공간을 열어가지고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공간까지 그쪽에 오픈해서 상가 활성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또 다른 셀렉트 다이닝 식당 역시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론칭 후 2년간 서울 도심과 인천에 6개 매장을 낸 데 이어 하남 신세계백화점과 울산 롯데백화점, 부산 롯데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에 입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매장 여의도점은 직전 가게보다 매출이 3배 늘었고 시청과 건대점은 3년간 공실이었던 공간에 입점해 유동인구를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렉트 다이닝이 인기를 끌자 유사 업체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담동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키즈 카페 역시 인기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공실이 발생하던 인근의 다른 빌딩으로부터 유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키즈 카페는 오는 6월 경기도의 한 대형 리조트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유동인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병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 사업자의 단독 매장이더라도 색다른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매장을 적극 발굴해 자기 건물에 유치하려는 인기 점포 모시기가 부동산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즈 생명의 한국 법인도 인수합니다. 동양생명의 주인이 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과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오늘 한국알리안츠생명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리안츠그룹과 안방보험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2,5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자산 16조 6,954억 원의 알리안츠 생명을 추가로 사들이면 총 자산 기준 40조 원을 넘어서 단숨에 국내 생보업계 5위로 도약합니다. 반면 지난 1999년 제1생명을 인수하며 국내에 진출한 알리안츠 그룹은 17년여 만에 사실상 철수하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사업 발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IT 시장은 LG CNS와 SK CNC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두 업체 간 수주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올 들어 금융권에서 대형 IT 시스템 사업이 쏟아져 SK CNC와 LG CNS 두 라이벌 간 수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SK CNC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 CNC를 선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는 2,500억 원대 초대형 사업입니다. 우리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SK CN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산 업무에 활용되는 계정계와 고객정보 관리 분석에 필요한 정보계를 나눠 분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교보생명과 같은 2,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먼저 진행된 계정계 주사업자 선정에서는 SKCNC가 단독 입찰에 선정됐습니다. SKCNC가 잇따라 대형 사업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LGCNS는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LGCNS는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은행 계정계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천억 원대인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올해 남은 사업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LGCNS는 우리은행이 남겨놓은 정보계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지고 SKCNC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LGCNS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사업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기존 은행권 사업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의 IT 시스템 구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반기에는 BC카드와 흥국생명 등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NC가 소폭 앞서 있지만 올해 내내 금융권에서 차세대 시스템 사업 발주가 이어지는 만큼 LGCNS의 역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 당국도 지자체도 아닌 퀵스타터라는 세계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요. 국내에도 창업기업의 마케팅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킥스타터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투자정보마당이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개부터 투자기업 정보 성공 사례까지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에 맞춰 IBK기업은행이 개설한 기업투자정보마당 사이트입니다. 기업투자정보마당은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기관, 엔젤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현재 8개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들이 각각 선정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창업기업들과 투자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한 기업 등 총 106개 투자 대상 업체를 한데 모아 보여줍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투자 방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사업, 재무 전략 등 투자 대상 기업의 IR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개의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이 등록했고 26개 기업이 42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투자 정보 마당의 역할은 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와 유사합니다. 킥스타터는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나 개인이 직접 모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채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IR 정보를 영문으로도 제공하여 유망한 창업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자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문화 콘텐츠 기업도 시놉시스, 예고편 등 문화 콘텐츠 투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업기업이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기업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이 꼭 필요했지만 개편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 기업 IR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IBK기업은행의 기업투자정보마당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증시가 연초에 급락세를 딛고 최근 안도 랠리를 펼치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신용 융자 잔고는 6조 8,7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중 최고치로 신용 잔고가 연중 저점을 찍은 2월 19일과 비교하면 한 달 반 새 6,045억 원 늘어난 셈입니다. 신용 잔고는 투자자가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입니다. 신용 잔고 증가는 지난달 들어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코스피가 안도 랠리 양상을 띠자 주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증권사들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금융위원회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 업무가 가능한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크라우드 펀딩 중개 자격을 획득하고 투자 유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크라우드 펀딩 중개에 나서 7일 만에 5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오피스텔 판매점이 아닌 직접 1:1 접촉을 시도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불법 판매상들의 영업 근거지인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들어 방문 판매에 대한 공지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7을 지칭하는 갤럭키, 아이폰 6S를 의미하는 새로운 사과 등 온갖 은어와 암호로 구성된 지원금 조건을 인지한 뒤 구매 신청을 하면 물건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가져다주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은밀한 만남을 위해서 구매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은 물론 직장 명함, 재직증명서 제출 등 2중, 3중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수법은 최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당국과 이통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고가를 10만 원가량 일제히 인하했습니다. LG전자 G5가 출시 초반 흥행에 성공하자 가격 경쟁이 벌어진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중고차 거래량이 총 28만 3,800여 대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중고차 거래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SC은행은 고객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가기 위해 오늘부터 모든 대내외 업무에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을 SC제일은행으로 변경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3%인 2천여 명이 봄철인 4월에서 6월에 발생했습니다. 봄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하늘에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른 저녁에는 충청도에서도 비가 오겠고 자정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서 낮 사이에 그치기 때문에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이른 저녁에는 충청도, 자정 무렵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50에서 100, 산간지방으로는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30에서 7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은 20에서 50, 중북부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아침에 중북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한편 한낮에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서울, 광주 20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동반도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대전 20도로 오늘보다는 낮겠는데요. 하지만 예년보다는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오다가 아침에 강원 동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영남 동해안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오다가 아침에 호남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영남 지역의 비도 그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토요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뻔히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마지노선인 보험까지 깬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